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또다시 5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도 늘어나면서 전국적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일반인 대상 백신 접종이 본격화됩니다. 오늘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500명대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500명대에 육박했다는 최근의 그 수치와 더불어서 이제 오늘 나온 이게 수치는 40일 만에 이제 최다를 기록한 수치인데요. 이 400명 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몇 주 내내 이제 이어지다가 오랫동안 이어지다가 이제는 500명을 넘어가면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현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신지요? 사실 500명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지난 27일에도 사실 500명 넘어갔었거든요. 네. 그 40일 전이라는 것은 2월 19일 날 561명, 2월 18일 날 621명이었는데 이 이후로 계속 이 500명 이전 또 300명 이상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서히 늘어나는 경향이 좀 무서운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비수도권이 늘어났는데 그럼 수도권이 줄었냐 하면 수도권은 그대로 300명 전으로 유지되고 있으면서 비수도권이 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비수도권에서 확산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94명이 확진됐어요. 이게 30%를 넘기 때문에 3명에 1명꼴로는 전혀 증상도 없이 지역사회에서 무증상 감염이 확진이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있다. N차 감염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감염은 불명의 환자 비율도 아직도 26%입니다. 예. 하지만 이 감염 재생산 지수, 한 사람이 몇 사람을 감염시키냐 하는 것은 이를 전후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면서 완만하게 500명 가까이 되는 숫자가 나오고 주말은 좀 덜 나오고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희망적인 것도 있습니다. 즉 위중증 환자, 사망자, 특히 사망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요. 미미하지만 지금 현재 1.68%이고요. 이 부분은 아마 이런 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 비해서 그 요양원이라든지 요양원의 고령층, 즉 80대 이상의 환자들이 감염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또 이것은 이분들이 진단검사를 선제적으로 굉장히 자주 받았고 그 이후로 예방접종도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65세 미만은 이미 다 맞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접종 효과도 상당히 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서 환자 수는 400명, 500명 나오는 데 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확진자 수에 비해서는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대규모 지금 확산으로 일어날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지금 이 좋은 영향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염 위험 요인은 여전한 상황에서 지금 확진자가 500명 넘게 나왔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받은 분들이 이제 백신 휴가를 쓸 수 있게 되는데 최대 이틀까지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틀 정도면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이틀이란 기간 자체는 짧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당일에도 어느 정도 지켜보고 그 다음 날쯤 되면은 무리가 없겠다라고 충분히 판단이 들 수 있는데 이틀이라고 하면은 더 여유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쓸 수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겠죠. 정부에서는 이것을 제도화하지는 않고 권고사항으로 남겨뒀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사업장마다 사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려면 그만큼의 준비가 더 필요한 것이고 그거에 비해서는 좀 시급하게 백신 휴가에 대한 대비를 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의로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좀 더 현장에서 잘 실천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의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휴가를 쓰는 것과 재난지원금과의 연계 또는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사업주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휴가가 언제쯤 시행이 될지는 좀 미지수고 또 사람들마다 다르게 그렇게 휴가를 쓰기는 하겠지만은 사후에라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휴가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라든지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만 일단 내일부터 이제 백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요.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얘기 좀 더 해볼 건데 화이자 백신 50만 회분 추가로 들어왔고요. 근데 이제 백신 수급에 대한 문제들이 좀 지적이 되고 있어서 사유는 다양합니다. 수출이 중단이 되거나 원료가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세계적인 추세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서 수급 전망에 대한 우려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예, 우려는 아직까지 있죠. 우리 2월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으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약 86만 명 정도 접종을 했는데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였고 예. 파이자 백신은 뭐 얼마 안 됐습니다. 5만 8천 명 정도 됐는데 문제는 우리 방역 당국이 지금 2분기까지 6월까지 접종 목표를 1,200만 명으로 잡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미국에서 이제 수출을 거의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유럽도 역외 수출을 허가를 받는 상황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수입하려고 하는 파이자라든지 혹은 아스트라제네카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수급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노바백스는 아직 승인을 못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오겠지만 노바백스 자체도 지금 원재료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노바백스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 이전까지 받았고 예. 사실은 상당히 많은 양을 대규모로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불확실한 부분으로 남아 있고 2분기까지는 별로 상당히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파이자 백신 이제 내일부터 75세 이상 접종을 받게 되는데 351만 명이에요, 대상이. 예. 그런데 지금 오늘 25만 명분, 기도입분 50만 명분 다 합쳐서 또 4월에 50만 명분, 5월에 87만 명, 다 합치면 지금 187만 명인데 예. 이후에 6월에 나머지 부분들, 즉 토탈 350만 명을 맞출 수 있는 분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마지막 잔여 분량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방역 당국에서는 아마 이 부분은 문제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50만 명분이 다 들어온다면은 6월까지 이 75세 이상 접종하는 것은 큰 문제 없이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도 코박스 패실리티 분량이 21만 6천만 명분이 좀 늦게 들어오면서 적게 들어오는 것이 4월 셋째 주에 들어오고 5월에 70만 5천만 명분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 날짜까지 확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계약한 분 350만 명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도 아직 날짜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재고로 다 갖고는 있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다 하는 것과 뭐 최후의 선택이라고 한다면은 아주 급해진다고 그러면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2차분을 비축할 것이 아니라 먼저 맞추는 식으로 하면은 상당 부분 물량 면에서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과연 이것을 12주로 늘렸을 때 3개월 후에는 들어올 수 있느냐, 즉 6월까지 맞췄을 때 9월 안에는 확실히 확보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겠는데 예. 사실 우리가 1,000만 명분은 계약은 한 것이기 때문에 네. 2천만 명분에서 사실 그 들어온다는 것은 정부에서 압력을 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물량에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나머지 이제 얀센인 경우에 있어서도 이 미국에서 존슨앤존슨에서 줘야 되는 것인데 6만 명분을 계약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2분기까지는 50만 명 이하로 준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6월까지의 물량은 확실하게 확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네. 뭐 플랜 B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1,200만 명 정도가 접종을 다 받는다면은 일단은 고위험군이 다 접종을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 사망자라든지 위중증 환자가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아마 7, 8월에 우리 일반 시민들 맞을 때쯤 되면은 고연령층은 다 접종이 끝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교수님께서 2차 접종 물량을 일단 1차 접종에 적용을 해서 접종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근데 이게 지금- 전체 다는 예. 아니고요. 파이자인 경우에는 3주 후에 바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아스트라제네카인 경우에는 지금 방역 당국에서도 10주에서 12주로 하던 것을 12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추가 임상 결과에 있어서도 12주가 됐을 때 확실히 효과가 더 좋았다 하는 것은 결과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그 12주가 지나면서도 안 맞게 되면은 사실은 예방 효과가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2차 접종은 꼭 해야 되는 것이지만 예. 그 물량으로 봤을 때에는 2배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물량을 일단은 1차 접종을 먼저 다 하고서 그다음에 2차 접종 물량을 우리가 외교력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그것은 우리 계약한 물량을 적어도 7월 이후에 들어올 수 있게끔 늦어도 9월 안으로는 다 들어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죠. 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1회 접종에만 그칠 경우에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요. 예. 백신 접종이라는 것이 사실은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압력을 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완전하지가 않다 그런 거 압력에서 피해 나가는 변이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접종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튀어나간
바이러스들이 변이가 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이 되면 그다음에 이 백신 접종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변이주가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백신에 의해서 이 항체가 생기는데 그 항체를 벗어나가는 변이주가 생기기 전에 빨리 집단 면역을 해야 된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생이 확산이 굉장히 넓게 퍼지게 되면은 변이주가 일어날 가능성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진국들에서 다 맞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지금 남미 같은 데에서 굉장히 많이 확산하고 있고 변이주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된다는 의미는 그만큼 더 큰 변이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 무리만 갖고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상황이 이런데 이제 뭐 백신 국수주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변수도 남아 있고 아마 방역 당국에서도 아까 말씀 주신 뭐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들을 좀 가정해서 백신 수급 계획을 좀 더 꼼꼼하고 촘촘하게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봄입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는 아마도 이 봄 날씨에 이 바깥 상황은 어떤지를 좀 알아볼 텐데요. 봄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외부로 나가시겠죠. 부산에는 지금 벚꽃이 많이 만발해 있기 때문에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다들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방역 수칙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북적북적 거리다 보면 뭐 밀집도도 높아질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걱정이 뒤따르게 됩니다.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들이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벚꽃이 피어 있는데 밑으로 걸어 다닌다라고 했을 때는 야외 공간이고 밀집 공간은 아닌 것이죠. 밀폐 네. 공간도 아니고 그리고 마스크를 계속 쓰고 계신다면은 큰 탈은 없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게 있는데 문제는 뭐 마스크 착용 여부라든지 또 일방 통행으로 가급적 운영되고 있는지 네네. 또 방문객들이 뭐 4인을 초과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볼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겠죠. 특히 이제 나들이뿐만 아니라 사실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계속 걸어 다닐 수만은 없는 거기 때문에 식당, 카페 이런 쪽에 실내 시설들이 또 붐비게 되는 그런 현상이 더 우려가 될 텐데요. 예. 여기에 대비해서 일단 방역 수칙도 어떤 밀집을 완화할 수 있는 그리고 안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이런 쪽으로 좀 수칙도 다져질 필요가 있고 결국에는 이것을 지켜볼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게 네네. 가장 핵심적인 문제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이 될 것 같은데 네. 예, 그것으로는 또 무리나 한계가 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인력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좀 각고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예. 지자체마다 있는 뭐 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시민들의 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점들을 좀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갖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뭐 여의도는 봄꽃 명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 현장에 기상캐스터가 나가 있는데요. 오늘부터 출입이 통제가 됐다고 해서 그 내용을 좀 더불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당초 예상보다 벚꽃이 빨리 피어나면서 원래 내일로 예정이 돼 있었던 여의도 벚꽃길의 통제가 하루 앞당겨졌습니다. 그만큼 되돌아가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쉽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포근한 날씨에 서울의 벚꽃이 예상보다 빠르게 폈습니다. 관측 이래 가장 빨리 폈습니다. 평년보다 17일이나 빠르고 지난해보다도 3일 먼저 개화했는데요. 이에 맞춰 여의도 벚꽃길의 통행 제한 일정도 당겨졌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벚꽃이 완개하면서 평일에도 상춘객이 몰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할구청이 선제적으로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국회의사당 뒤편 여의서로 1.7km 구간이 전면 통제됩니다. 다음 달 3일에서 4일과 11일에서 11일에는 벚꽃길 주변 버스 정류장 7곳과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이 폐쇄됩니다. 또한 주말에 교통혼잡이 발생하면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이 무정차 통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통제되는 기간에도 추첨을 통해서 벚꽃을 관람할 수 있다고요? 네,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추첨을 통해서 일부 시민만 여의도 벚꽃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내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당첨자에 한해서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 한 번에 최대 99명씩 모두 3,500명에게 관람이 허용됩니다.
관할구청은 신분증과 일회용 QR코드 등 인증 절차를 통해서 당첨자 본인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뿐만이 아니라 서울 내 다른 벚꽃 명소들도 관람이 제한이 되는데요. 서울 석촌호수는 벚꽃 개화 기간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개나리 군락지인 성동구 은봉산 역시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이번 벚꽃을 많이 관람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아쉬운 마음 조금이나마 달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연합뉴스TV 김민지입니다. 네, 여의도의 분위기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실제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이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1.7km 구간이 그 범위로 정해졌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9명씩 일일 7회 3,500명의 관람이 허용됩니다. 이제 나름의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백순영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마도 뭐 이 범위, 이 구간 이외의 다른 부분은 또 통제가 안 되니까 혹시 또 그 구간으로 몰리지는 않을까, 이제 이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이 정도의 어떤 기준이 괜찮은 것인가? 한 번에 최대 99명씩 3,500명. 이것도 뭐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그것도 당첨자가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어요? 예, 뭐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했다고 보겠죠. 그 이상 뭐 아예 못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은 뭐 거의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네. 문제는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밑에 걸어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죠. 예. 여러 사람들이 같이 외출을 해서 벚꽃을 본 이후에 식사도 하고 뭐 음주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이 행동이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 정도 한다고 그러면은 거리 두기도 상당히 많이 잘 되는 상황일 것으로는 보이지만 예. 저 구간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은 뭐 그렇죠. 뻔해 보여요. 뭐 네네. 벚꽃이 보이는 곳이 저뿐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본으로 돌아가서 원래부터 하고 있던 이 모임 금지라든지 거리 두기, 또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또 실내에서는 살균하고 소독하고 또 환기하고 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잘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서울 수도권의 상황이 이게 만만한 상황이 분명히 아닙니다. 예. 거의 300명씩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고 예. 계속 무증상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누가 감염되어 있는지 절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 젊은 층들이 더 활동력이 강한 데 비해서 사실은 감염은 더 잘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촉이 더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아직은 안심할 시기가 아니다. 예. 적어도 6월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좀 통제 가능한 상황까지 갔을 때, 지금 확진자가 뭐 줄어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가 아주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드는 상황까지 가면은 조금 여유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지금은 아주 간당간당한 상황이고 아슬아슬한 방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꽃놀이가 문제가 아니라 예. 조심해야 될 시기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일단 나가서는 방역 수칙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본인이 조심한다고 해도 위험성이 있으니까요. 자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충북 제천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분이 나왔는데, 이분이 자가격리 중에는 원래 가족들과도 접촉을 해서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족들과 식사도 하고 TV도 보면서 부모님에게 코로나를 옮겼더라고요. 이 사례는 어떤 사례입니까? 네, 자가격리 중에 이제 같이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는 물건도 따로 쓰고 예. 식사는 당연히 따로 하는 것이고, 가급적 집안에서나마 거리를 띄우는 것이 자가격리 수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확진자는 이제 처음에 확진자라기보다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예. 좀 방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식구들도 그렇고 뭐 조금 있다가 보면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정확하게는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확진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될 수칙인데 예. 그것을 이제 방심하면서 지키지 못했다. 뭐 TV도 같이 보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에 가족에게 전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연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사실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또 집안 사정에 따라서 이런 격리가 어려운 그런 집안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이 당사자는 응분의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만은 당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처벌만으로 대할 것이냐, 그러니까 좀 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진자 같은 경우는 생활치료센터로 갈 수는 있지만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가 되면 좀 애매한 상태가 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미 몇몇 지자체의 선례가 있는데요. 예. 파주라든가 고향에서는 안심 숙소라는 것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로 가는 확진자는 아니고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됐는데 자가격리가 필요한 사람은 집안 형편에 따라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가족들과 떨어지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럼 별도의 숙소를 마련해줘서 그쪽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이미 나와 있었다는 거고 이를테면 뭐 방학 중에 어떤 대학 기숙사라든지 예, 예. 또 캠핑장에 있는 카라반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파주나 고향에서 활용이 됐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좀 지자체 차원에서 이거야말로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인데 예. 이런 안심 숙소들을 좀 잡아둬서 이런 경우에 그쪽으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예. 좀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셨네요. 다른 지자체들도 파주와 고향 방금 말씀 주셨는데 안심 숙소라는 개념을 자가격리가 필요하신 분들께 뭐 집안 사정이 또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면 안심 숙소를 활용하는 방법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부산 유흥업소 관련 이 확진자들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오늘만 해도요 49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비수도권의 규모가 지금 200명대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부산, 경남은 뭐 사우나나 유흥업소 관련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보니까 특히 확진자 동선 추적해 보니까 유흥업소는 뭐 지금 접촉자가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러면 추가적인 감염자가 더 나올 수 있겠는데요? 예, 이건 추가적인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우리 작년에 5월 달에 이태원발 대규모 발생이 네네네네. 있었고요. 네. 또 그 이후에도 강남 룸사롱에서 대규모 발생이 있었을 때 사실 거기 출입했던 사람들이랑 접촉자를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역학조사도 어렵고. 예. 하지만 우리가 그때 익명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자진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라는 이런 개념으로 사실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수습이 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 경남하고 또 진주 또 이 부산 이런 쪽에 있어서 대규모 발생들은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역 간에서 전파 속도가 지금까지 있던 바이러스랑 좀 다른 느낌이 분명히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혹시라도 여기 변이 바이러스들이 이게 감염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심도 분명히 드는 것이고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역사회에 있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무증상 감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발됐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전체적으로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무증상 감염을 막는 방법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산이나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 익명이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즉 내가 룸사롱 갔다 오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예.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더 권고하는 것이 더 빠른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비수도권에서는 우리는 서울 아니니까 수도권 아니니까 괜찮다 이런 의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해서 위험 사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주 사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청주 확진자가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문제는 감염고리가 굉장히 많다는 건데요. SK 호크스 그리고 보습학원 사업장 여러 곳에서 지금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게 다시 대유행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네, 지금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거는 지금까지의 몇몇 유행 사례들을 보면 특정 집단에 국한이 되거나 아니면 예. 특정 지역에 쏠려 있는 그런 사례가 많았고 최근까지도 수도권의 비중이 좀 크지 않았습니까? 지금 비수도권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고 감염 사례도 다양해지고 있고 또 그 사례별로 또 이동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전파세가 강하게 그렇게 작동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애초에 이제 1, 2, 3차 유행의 패턴들을 통해서 수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미 이제 올 초부터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3월 말 4월 초쯤부터 4차 유행이 예상된다 이런 예.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3차, 4차의 어떤 그 사이에 예. 확진자가 굉장히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크게 오르는 이런 패턴이 아니라 예. 별로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더 뛰어오르는 이런 패턴의 4차 유행도 좀 비관적인 경우에는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걸 충분히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앞으로 악재들이 계속 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철 나들이 시즌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것을 겨우 넘겼더니 작년에 우리가 겪었지만은 장마철에 또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계속해서 좀 위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중증 환자라든지 이런 확률이 그렇게 과거보다 크지 않고 또 같은 확진자 대비해서 사회적인 태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갖춰진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어쩌면 이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처럼 앞으로 당분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짚어봤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했는데 이어지는 순서들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더 함께하도록 하겠고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